정신과 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서영석입니다. 예, 합정동의 스튜디오로 옮겨서 처음 하는 방송이네요. 예, 뭐 뭐든지 그렇습니다만은 처음 방송을 하면은 이런저런 실수도 많습니다. 물론 실수에 대해서 질책은 하셔야 되겠지만은 또 이런 게 또 하루 이틀 지나야 이런 안정화가 되는 거니까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유업이라고 있죠. 예, 우유 회사일 겁니다. 남양유업의 한 대리가 자기보다도 나이가 많은 대리점주에게 퍼부은 폭언의 녹취 파일이 유출돼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죠. 얼마 전 포스코 계열사인가요? 한 상무가 항공기에서 스튜어디스에게 또 뭐 라면 맛이 어떻다는 등 해가지고 한번 물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현상들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 사회가 돈이라고 하는 돈과 지위죠. 예. 이런 말하자면은 무형쟁가 매개로 해서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극도에 달에 드디어 신분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뭐 사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재벌은 과거 양반 문벌사회를 찜쪄먹을 정도로 귀족화하고 있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생활 이런 것들이 서민들하고는 완전히 다를 뿐더러 과거에는 이제 양반들이 노비를 두면서 말 안 들으면 멍석말이라 해가지고요. 멍석에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쭉 팼습니다. 요즘 재벌 회장들은 뭐 특정 회장을 내가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조폭을 동원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반인에게 해코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죠.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이 사회가 봉건 신문 사회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잘난 양극화로 인해서. 갑의 행포를 못 찾겠다. 공문이 확산된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인터넷이라든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인터넷이야말로 을의 해방구정 셈이죠. 오늘 아침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로 공격이 올 것 같아요. 첫 번째는 SNS야말로 이 사회를 좀먹는 곳이다 해가지고 규제를 가하려는 움직임이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정원처럼 알바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을 오도시키고 막 그런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막 그렇게 시도를 해본들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인터넷 그리고 참여하는 모두가 평등해지는 인터넷 뭐 그나마 평등하죠.
부자라고 해서 그를 한꺼번에 뺏겨 올 수는 없을 테니까. 이것이 과연 이런 신분사회화 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어두운 현실을 어떻게 극복시켜 나갈지 바로 우리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SNS 문제에 대해서 항상 연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서울대 사회학과 장덕진 교수가 오늘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칼럼을 썼습니다. 한겨레 칼럼입니다. 거대한 거짓과 걸린 죄라는 칼럼 오늘 한번 시작해 보죠. 지난 3년간 SNS와 한국 정치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최근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전개를 지켜보는 심정은 말할 수 없이 착잡하다. 온라인을 통해 만들어지는 시민들의 공론장 형성과 정치 참여를 어떻게든 막고 왜곡하려는 시도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새누리당, 언론, 관료, 종교인, 전문가 집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득권자들이 음으로 양으로 참여한 거대한 거짓이었다. 국정원 사건 수사의 결말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설사 남김없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의 한 부분일 뿐 거대한 거짓의 대부분은 진실의 얼굴을 한 채 한국 사회에 그대로 남게 될 것이다. 네. 장덕진 교수의 통찰, 특히 이 SNS와 한국 정치의 상관관계에 대한 통찰은 새겨들을 만한 구석이 많습니다. 포털에 가서 장덕진 이렇게 검색해서 그분이 쓴 칼럼을 쭉 읽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결국 온라인은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공론을 형성하고 그리고 손쉽게 용이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시민들이 공론을 형성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은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의 특권은 자기들만이 담론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인터넷에 기반한 SNS는 그런 언론의 담론 형성 능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당연히 싫어하죠. 또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손쉽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정당히 싫어합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이라고만 장덕진 교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 민주통합당의 전당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거의 원천 봉쇄하다시피 하고요. 거기 갔다 온 분 얘기를 들었는데 전국 각지에서 이른바 권리당원들을 실어 나른 관광버스가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거 하지 말자고 그렇게 정치개혁을 외쳐왔으면서 이번 민주통합당의 민주당인가요? 이름 바꿨다고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그야말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봉쇄하는 또 하나의 얼굴이었습니다. 참나. 자, 장덕진 교수의 칼럼 계속 읽어보죠. 이 거대한 거짓의 최전선 소총수가 바로 알바이다. 이들은 호감 가는 외모의 젊은 여성 사진을 자신의 사진이라고 올려놓고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어디선가 전달받은 똑같은 내용의 민주주의에 대한 혐오와 민주시민에 대한 모욕을 총알 대신 끝없이 쏘아댔다. 온라인 상에서 이뤄진 이들의 행동은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았다. 트위터에만 한정해 보더라도 자료 분석을 통해 거의 틀림없이 알바라고 특정할 수 있는 계정의 수는 최대 수만 개에 달했다. 물론 실제 알바생의 수가 수만 명인 것은 아닐 것이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계정 연동 오류 사건에서 보듯이 한 사람이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100개 이상의 계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행동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는 분명했지만 그렇다고 그 수혜자가 이들을 직접 사주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네, 알바죠, 알바. 국정원도 알바고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때도 알바였습니다. 알바라는 게 정규직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예.
누구에게서 여기 진짜 그대로 잘 묘사를 해놨네요. 호감 가는 외모의 젊은 여성 사진을 트위터에 자기 사진이라고 딱 올려놓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 알고 보면 전부 뭐 유명한 탤런트라든지 그런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어디선가 전달받은 똑같은 내용의 민주주의에 대한 혐오가 가득 찬 그리고 민주시민에 대한 모욕이 가득 찬 그런 문구들을 총알 대신 끝없이 쏘아댑니다. 자기들끼리 리트윗을 하고 난리부르스를 뜹니다. 기록 다 남아있죠. 장덕진 교수 말씀은 계정의 수가 최대 수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계속 읽어봅시다.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는 선거법 유권 해석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적 의견 표명을 규제하던 선관위와 검찰은 알바들에 의해 만들어진 유령 여론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몇몇 극우 인사들은 자신들의 누리집이나 블로그를 통해 어떻게 하면 SNS에서 정체를 숨기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슬그머니 정체를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삐뚤어진 생각을 퍼뜨릴 수 있는지를 노골적으로 가르쳤다. 목사라는 사람은 아예 사무실을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해댔다. 일부 전문가들은 SNS 연구는 고사하고 SNS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 눈으로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으면서 왜곡된 선전에 그럴듯한 해석을 달아주고 언론에 등장하는 것을 즐겼다. 옛 한나라당 혹은 현 새누리당 정치인들은 유령들이 왜곡해준 덕분에 조금은 덜 불리하게 된 온라인 정치 지형의 변화에 한시름을 놓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대부분 정치인들은 이러한 변화에 무지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미국 민주당이 마이크로 타겟팅을 통한 과학적인 선거를 통해 이기든 말든 그건 바다 건너 얘기일 뿐 선거 때면 무턱대고 도와줬으면 좋겠고 선거 패배 후엔 SNS 여론을 너무 믿었다고 불평이나 해댈 뿐이었다. 네, 아주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네요. 일부 극우 인사들은 자기들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어떻게 하면 SNS에서 정체를 숨기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은 다음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슬그머니 정체를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삐뚤어진 생각을 퍼뜨릴 수 있는지 가르쳤죠. 목사라는 사람은 아예 사무실을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 박근혜 대통령 당시 후보를 위해서 했죠. 옛 한나라당 혹은 현 새누리당 정치인들은 유령들이 왜곡해진 덕분에 조금은 덜 불리하게 온라인 정치 지형의 변화에 한시름을 놓았습니다. 박근혜 후보, 황우여 대표, 김무성 씨 등이죠. 무보다도 더 꼴보기 싫은 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대부분 정치인들이에요. 야, SNS는 무조건 우리 편이야.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극우 인사들이 대응하고 있는지 전혀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적극적으로 안 도와줬다고 불평만 해댑니다. 지금 민주당이에요. 김한길 대표의 민주당 체제가 바로 그겁니다. 한심한 거죠, 한마디로. 계속합니다. 정권, 여당, 언론, 관료, 종교인, 전문가 집단 등이 음으로 양으로 모두 관련되어 만들어낸 거대한 거짓이 있고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다시 한번 지체시켰고 그 흐름 속에서 국정원여 사건이 불거짐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촉발시켰다. 그러나 거대한 거짓을 함께 만들어냈던 대부분의 집단은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듯 짐짓 국정원을 상대로 개혁 방안을 충고하기조차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혹시라도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이 줄어들 수 있게 된다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거짓의 대부분은 그대로 남는다. 언젠가 들었던 씁쓸한 농담이 떠오른다. 세상 모든 범죄 중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는 걸린 죄라고 했던가. 네. 거대한 거짓을 함께 만들어냈던 대부분의 집단은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듯 짐짓 국정원을 상대로 개혁 방안을 충고하기조차 한다. 새누리당인 것 같네요.
그 흐름 속에서 국정원이나 사건이 불거짐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촉발시켰죠. 그 국정원녀의 인권을 국정원녀가 오피스텔이었나요? 거기서 알바짓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을 비롯해서 덮치러 갑니다. 근데 그 안에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수서경찰서에서 가가지고 야 나와라 했더니 못 나간다. 그 사건을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아니 야당이면 다야? 국정원에는 인권이 없는 거야? 라면서 범죄자의 인권을 옹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 선거 국면에서 들통이 나면은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의 인권을 극대화해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국정원녀를 비롯해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거의 사실로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을 받아야 그 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나오겠죠. 정말 물론 이번 일을 계기로 정보기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상당히 줄어들어야죠.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국정원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때에서 슬슬 줄어들기 시작한 정치 개입은 노무현 대통령 때 거의 없어졌죠. 100% 없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정치와 관련해서는 정보 수집을 할지언정 최소한 개입은 없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그러한 10년의 정부기관의 정치 중립 노력을 이명박이라고 하는 괴물이 일거에 없애버렸죠. 예. 지금 이명박을 승계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 없애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그 정치 개입이 어떤 신문에서는 무슨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글 몇 개 올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박근혜가 당선된 거야? 무슨 얘기야? 이런 식으로 아주 후한무치한 주장을 늘어놓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그러면은 닉슨이 도청 때문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잘린 거예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정말 대한민국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하는 지금 이 시대는 세상 모든 범죄 중에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바로 근린죄다라고 한 말이 진실이도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칼럼은 제가 역시 좋아하는 분입니다.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개건 교수. 도대체 한림대라는 대학은 압니다만은 재무금융학과는 무슨 과며 또 개건 교수는 또 뭔지 잘 모르는 이동걸 교수의 칼럼입니다. 이 땅의 터미네이터들. 이동걸 교수는 특히 재벌에 대한 비판적인 칼럼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자, 첫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30일 경제민주화법 1호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해 세배 범위 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다. 애초 최대 10배에서 많이 후퇴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 개정안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만도 다행이다. 이어서 연봉 5억 원 이상을 받는 등기 임원의 급여를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이른바 정년 연장법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재벌들의 강력한 반발, 관료들의 재벌 편들기, 그리고 새누리당의 재벌 눈치 보기로 한때는 이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는데 여론의 거센 역풍에 새누리당도 어쩔 수 없던 모양이다. 네. 우리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도 경제 문제라면 그 문제는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만은 경제 관련 법들이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 관심도는 너무나 낮은 편이죠.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법 개정안. 대기업이 납품 단가를 후려칩니다. 사실 이제 대기업의 특정한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중소기업의 경우
그 대기업이 가장 큰 거래처입니다. 근데 거래처가 다양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특정한 기업이 자기가 생산하는 물건의 대다수를 사게 되면은 그때부터 을의 지위로 떨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가격 후리치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사회가 대기업 위주의 재벌 기업 위주의 사회라는 것이 나쁜 점이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즐비한 그런 사회라면은 한 기업, 한 재벌 기업에게만 모든 것을 납품하는 그런 현상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삼성에서 하청을 한국에서 받지 않고 해외로 전부 다 옮겨버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중에서 상당수가 도산할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을의 지위로 전락한 중소기업에게 값을 깎아 납품 단가를 마구마구 후려칩니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깎아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문제 좀처럼 잘 안 생깁니다. 의지간히 손해봐가지고 납품 단가를 후려쳐도 중소기업은 약자 입장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요. 진짜 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정말 중소기업은 죽을 지경이 있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됐을 때 그 징벌을 그 손해를 입힌 금액에 최대 10배까지 하자는 것이 법의 원안이었는데 재벌들이 하도 로비를 하고 로비만 했겠습니까? 솔직히 이게 사실 검찰이나 국세청에서요. 이번 말하자면은 경제민주화법 통과와 관련해서 한번 파보면은 어떤 비리가 나올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뭐 재벌 기업이나 대기업들도 병신들이 아니니까 지금 뭐 눈에 보이게 했겠어요. 미리미리 다 기름 발라놨겠지. 그래서 10배에서 3배로 줄긴 했습니다만은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는 됐습니다. 그리고 연봉 5억 원 이상 받는 등기임원 급여 공개하도록 했죠. 사실은 상장 기업의 등기 임원의 경우에는 무조건 연봉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1억을 받든 5억을 받든. 그러나 이것도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공개를 하면은 인재들이 안 온대. 자기 연봉이 공개가 되면 갈 인재가 안 간다는 건 도대체 뭘 뜻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니 삼성에서 어떤 사람을 영입하려고 그러는데 야, 너 100억 줄게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100억 줬다고 공개를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올 사람이 안 옵니까? 그러면은 공개를 안 하고 실제로는 100억을 주면서 월급 등재는 10억만 주는 걸로 해가지고 나머지 90억은 세금 안 내도록 해준다 그런 얘기인가요? 도대체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연봉을 공개를 하면은 인재영입에 지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재벌들의 난 이야기를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대로 야 1,000억 줄 테니까 와서 우리 연구원 소장 맡아줘. 대신 1,000억이면은 한국은 세금 천국이기 때문에 33%밖에 안 내. 그러나 예를 들어서 유럽 선진국 가면요. 뭐 65%, 70%까지 냅니다. 연봉 1,000억을 받으면은. 근데 33%도 많으니까 좋아. 야, 연봉 110억 줬다고 하고 나머지 990억은 백만이로 현찰로 줄게. 이런 식으로 그럼 영입을 해온다는 얘기예요? 그건 세금 포탈 아닙니까? 소득세 포탈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48%의 야당 득표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야당과 좌파들의 주장인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 중에 일부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됐어요. 48%는 얘기합니다. 52%는 가만히 있어요. 55% 중에서 일부가 얘기하겠죠. 일부 51.6% 일부가. 그리고 48%는 요구를 합니다. 경제민주화 한다며 왜 법안 통과시키지 않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나마 통과된 거예요. 이런 법안의 통과에는 비록 대통령을 만들지는 못했지만은 48% 야당 후보를 지지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 분야의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했던 이런 사람들의 득표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동걸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경제민주화를 절대 살려둘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재벌과 꼭 지켜내야 한다고 결의에 차 있는 듯한 진보 진영 간에 벌어지고 있는 한판 승부를 보고 있노라니 마치 제임스 캐머런의 1984년 히트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죠. 스카이넷이 나오죠. 터미네이터에는. 이 스카이넷을 재벌이라고 한다면은 터미네이터는 재벌의 하수인입니다. 그리고 스카이넷이 이 재벌의 하수인인 터미네이터를 과거로 보내가지고 저항군, 즉 진보 진영의 총살인간인 존 코너의 어린 시절로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존 코너를 데리고 도망치는 그 어머니는 말하자면은 경제민주화인 셈이죠. 경제민주화를 둘러싸고 있는 싸움에서 이동걸 교수가 터미네이터를 떠올린다는 말이 그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걸 교수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재벌 체제도 우리 국민들이 만든 것이지만 너무나 성공적이었던 나머지 이제는 자생적인 생명력을 갖고 우리 국민들을 지배하고 있다. 재벌 체제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을 재벌 체제에 봉사하는 노예로 만들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을 죽일지 모르는 탐욕스런 괴물로 변해가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위협을 느낀 재벌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수없이 많은 터미네이터들을 보내 경제민주화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다. 대선 때는 표를 얻기 위해 그렇게 굳게 약속했건만 대기업 옥죄기가 아니다라거나 무리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말로 간단히 경제민주화를 뒤엎어버린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이 땅의 터미네이터들을 활동시킨 비밀 명령어는 아니었는지 걱정된다. 재벌들이 제공하는 끊임없는 에너지로 충전된 관료, 보수 언론, 연구소, 학자들은 지칠 줄 모르고 경제민주화를 공격해대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 땅의 터미네이터들을 제거해야 한다. 재벌의 돈으로 충전되는 이 땅의 터미네이터들이 누군지 다들 알고 있지 않는가? 네. 정말 재벌 체제는 우리 국민들이 만든 것이었지만 우리 국민들이 만든 거라고 볼 수도 없죠. 박정희가 만들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성공적이었던 나머지 이제는 자생적인 생명력을 갖고 우리 국민들을 지배하고 있죠. 재벌 체제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을 재벌 체제에 봉사하는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예를 지배하는 주인인 재벌과 1%의 재벌과 그리고 99%의 국민 노예로 이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는 표를 얻기 위해서 경제민주화 복지 그렇게 공약해놓고 너무 대기업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옥죄기가 아니다. 왜? 아니야. 경제민주화는 근본적으로 대기업을 옥죄는 겁니다. 대기업은 그런 옥죄임 속에서도 죽지 않아요. 다만 쉽게 돈 못 벌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조카, 사돈, 팔촌을 위해서 골목 선거까지 침범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재벌을 막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벌은 매우 옥죄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튄다는 재벌들 가라고 그러세요. 그 좋아하는 미국으로 가면은 한국처럼 최소 못 시킵니다. 대기업 옥죄기가 아니다. 무리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말로 간단하게 경제민주화를 뒤엎어버린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이 땅의 터미네이터들을 활동시킨 비밀명령은 아니었는지 걱정됩니다. 재벌의 돈으로 충전되는 이 땅의 터미네이터들 바로 관료, 보수 언론, 연구소, 삼성연구소인가 셀인가? 셀이 패불라. 예. 학자들 지칠 줄 모르고 경제민주화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터미네이터들과의 한판 싸움 필요하죠. 아주 훌륭한 칼럼이었습니다. 지난 4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한길 의원이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는 신경민, 조경태, 양성조, 우원식 후보가 당선됐다고 하네요.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장덕진 교수가 지적했던 거대한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떠오릅니다. 항상 그랬어요.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해서 시민 참여형의 정당을 만들고, 시민 참여형의 정당이 만들어지면은 원래 그 당의 주인을 군림해 왔던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슨 맛으로 정치하는 거야? 시켜도 말도 안 들어. 뭐 전파도 안 돼. 불평불만을 터뜨리죠. 그래서 다시 원위치합니다. 원위치하면은 우리나라 정당이, 새누리당은 영남 보수 연합입니다. 영남 인구도 많죠. 보수 인구라기보다는 참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영남 보수 연합에 의해서 항상 손쉽게 집권하거나 지더라도 아슬아슬하게 지죠. 그 반대편에 있는 곳은 영남 보수가 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영남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 그런 대로 인구가 많은 호남이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죠. 그러나 호남은 인구도 적습니다. 그리고 보수라고 하는 영남 보수의 새누리당 AP에서는 참여도도 적죠. 그래서 항상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무언가를 도모를 합니다. 영남 후보를 수혜를 한다든지, 노무현 대통령이었죠. 아니면 개혁파들을 수혜를 한다든지.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 제1야당이 됐던 평화민주당 시절 제야를 수혜해서 거뒀던 성과입니다. 그래서 항상 플러스 알파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플러스 알파를 패는 그 파이프라인이 바로 시민 참여였습니다. 시민 참여를 원천 봉쇄시킨 상태에서 당협위원장 혹은 국회의원들이 지명한 대의원들을 관광버스에 태워서, 그리고 그들만이 벌이는 잔치에서 원천적으로 김한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전당대회는 치러진 거죠. 이거 언론들 다 압니다. 그래도 김한길호의 출범, 제1야당의 명운을 짊어진 이딴 식의 사설이 나온 것을 보면요, 진보 진영의 언론들도 거대한 거짓말의 한 톱니바퀴일 뿐입니다. 결국은 호남에서 진보와 시민의 참여를 몽땅 떼버린 것이 지금 김한길 체제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호남의 계획 진영 그리고 시민들을 전부 다 합쳐야 겨우 영남 보수에 이기거나 지거나 아슬아슬한 차이를 낼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나라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민주당이 오로지 호남만 남겨놓은 이런 상태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묵묵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밖에서 민주당과 같이 안 할 거야 튕길 겁니다. 민주당의 지지도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민주당 당원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과니까 책임도 여러분들이 지겠지만은, 제가 새누리당의 지도부라면은 정말 다음 지방선거 필 걱정 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작별 인사 드리죠.